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네, 잘 계십니까? 네. 예. 자, 지금 그 한일 그 지금 분쟁, 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뭐 또 각종 네. 뭔가 스마트폰 네. 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를 지금 수출을 사실상 규제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데요. 지금 여기 이제 핵심이 이제 징용 문제에 대한 작년 10월입니까? 네. 대법원 판결에서 그렇죠. 지금 비롯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그때 이제 대법원에 2명만 소수 의견을 내고 네. 나머지는 이제 문정권 때니까 네. 다들 네. 인용을 해서 역사를 새로 쓰는 심정으로 판결한다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거슬러 올라가서 네. 한일 그 청구권 네. 그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일 청구권 네, 협상요. 네. 그게 65년인가 65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이라서 아예 그렇죠. 그때는 네. 대사관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외교 관계가 수립이 안 되고 네. 적대적이었고 네. 이제 이 5.16 혁명 이후에 네.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서 네.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니까 네. 그래도 일본이 좀 배상금을 우리가 네. 받아내서 그 그렇죠. 돈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래서 진행됐죠. 네. 네. 그래서 1965년에 예.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거죠. 예. 그때 이제 일본 외환 보유고의 절반을 받은 겁니다. 예. 그때 수로는 굉장히 큰 거죠. 예.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포스코도 짓고 경부 고속도로도 예. 짓고 우리 경제 개발에 큰 어떻게 보면 밑천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받는 우리 조건이 그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부가 대신 받는 걸로 해서 징용이나 이런 걸 퉁치자. 예. 네, 끝낸 거예요. 일체 더 이상 얘기가 없기로 퉁친 건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또 취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에서 저 외교부, 행정부의 한 일에 어떻게 보면 관여한 거잖아요. 예. 사법부에서 뭐 판단은 뭐 전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상권 분립이 아니거든요. 예. 정부가 하나잖아요. 사법부도 예. 하나고. 예. 근데 우리 문재인 정권이 거기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보복 사태가 빚어졌는데 저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임진왜란이 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는 군사적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예. 동래성부터 갑자기 급속해서 한양까지 20일 만에 왔는데 예. 이번에는 경제 부분에 일본이 이 8개월간 집요하게 준비해가지고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네. 이 총 얼마였느냐 이래 보면 무상으로 3억 불, 네, 무상으로요. 네, 한국 정부는 총 8억 불을 네, 요구했다고 네. 합니다. 네. 무상으로 3억 불을 10년 가산에 걸쳐서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협력으로 정부 간 차관을 네, 2억 달러를 네, 3.5% 이자로 네. 7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네, 10년간 네, 이제 차관 네, 2억 달러.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상업 차관으로 네. 1억 달러.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받았느냐 이래 네. 보니까 네, 미얀마가 2억 달러. 네, 근데 뒤에 이제 1억 4천 원조를 더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3억 4천 네. 달러. 그다음에 필리핀이 5억 5천만 달러 네.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네. 필리핀은 인구도 뭐 한국보다 2배쯤 많고 네. 아마 국토가 전쟁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징용이나 이런 숫자가 더 한국보다 많았을 월등히 겁니다. 많았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2억 3천만 네. 달러. 그리고 남베트남이 3,900만 달러. 네, 그리고 이제 인도는 구상권을 포기하고 네, 인도는 뭐 일부가 점령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받은 것은 아마 당시 일본이 주변 나라들과 네. 매전 뭐 이런 수준에서 평균 이상으로는 네. 이렇게 받은 걸로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받아놓고 네, 그때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네, 그 내가 서류를 봤어요. 네, 당시 우리가 피해자한테 직접 주겠다. 네, 이러니까 네. 한국 정부에서 네. 정부를 줘라.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정리를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뭐 군사 정부 들어서서 경제 개발이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정부가 이제 네. 그 돈 받아서 네. 뭐 그것도 사용한 내역도 있더만요. 네. 일본 차관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하는 백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경부고속도로나 포스코 그렇죠. 이런 쪽에다가 네. 썼다. 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정리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예. 약속을 해서 돈을 받아왔잖아요. 예. 잘 썼어요. 예.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들은 그 정권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빼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또 소비재 쪽으로 쓰고 그래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됐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썼어요. 예, 포스코나 경부고속도로 산업에 아주 원동력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지켰으면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뭔가는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 나왔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일본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본하고 협의를 안 해버렸어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 정도로 선에서 끝나고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일본 기업, 징용 관련 기업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압류 절차에 또 했잖아요. 정부는 예. 마치 그게 뭐 피해자들이나 민간끼리 진행되는 예. 것처럼 했지만 그 뭐 그럴 거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때 뭐 대법원의 일부 판사가 또 퇴직하기 전에 내 뜻을 좀 따라줘라고 대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뭐 갑론을박이 오갔는데 좀 몰고 간 측면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대법원 판결을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대법원 판결을 했더라도 청와대에서는 뭔가 책임지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그 대법원이 양 대법원장이 뭐 판결을 늦추고 압력을 넣었다고 그것도 직권남용이니 다 그거 갖고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위안부 합의도 그렇잖아요. 그때도 아베하고 합의할 때 조항이 불가역적인 내용, 불가역. 예, 그렇게 했죠. 뒤집을 수 없다, 불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협의 자체도 부족한 게 많고 위안부 당사자한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정부 간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좀 버렸다. 그리고 나몰라라 한 거다.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저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이랑 비슷한 게 지도층이 무책임하게 이 일은 벌려놓고 빠지고 또 알면서도 이런 사태가 알면서도 일본이 준비하는 것 일본 신문에 그동안에 계속 났거든요. 알면서도 또 외면했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오히려 허풍을 친 거죠. 네, 허풍을 친 거죠. 네.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이런 그 차관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일제 징용 기업들의 국내 재산을 압류해서 지금 압류한 거는 팔아가지고 보상에 쓰겠다고 그렇죠. 압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압류하는 시점부터는 그냥 안 있겠다고 엄청나게 경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류가 진행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뭐 주식이나 이런 것도 다 압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서 자기들이 볼 때는 뭐 역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서로 간의 협상 과정만 본다면 돈을 줬고 한국 정부가 직접 주는 것을 방해해서 끝냈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들고 나와가지고 일본 기업의 재산을 한국 정권이 이렇게 뺏었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아베는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은다면 우리도 상대해 주겠다 해서 붙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싸움이 붙어서 한국과 일본이 이 싸움 이제 서로 감정이 뒤섞여서 막 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쪽으로 싸움이 붙으면 누가 유리하다는 그 학자들이 분석했는데 보니까 권투 시합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 대 때리고 30대 맞는답니다. 네, 그럼 싸움을 안 해야 되는 게 한 대 답이네요. 때리고 30대를 맞는데요. 그러니까 기초 원자재 자재부터 우리가 반도체 양산은 할 수 있는데 다 일본에서 부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실 반도체라는 게 일본에서 배워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초 소재 이게 노벨 화학상을 8명이나 받았어요.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화학상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부품 기업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 LG, 현대처럼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품 기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납품해서 먹고 사는데
납품 단가 후려치기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독보적인 거는 그러니까 뺏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 잘해야 매출에 200억, 300억 되는 회사인데 살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도대체 할 수 없는 이번에 부품 3개 갖고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일본이 칼로 휘두를 수 있는 게 1,008개의 부품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이겨야죠. 근데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승산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징용 배상금을 진짜 기업체한테 받으려면은 제일 확실한 방법은 전쟁해야죠. 근데 전쟁을 지금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네. 어떤 이 기본적인 산업에서 소재 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품 산업이라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소재라는 거는 어떤 화학 물질로 네. 그 물질이 이제 들어가서 하나의 네. 어떤 완성된 네. 반도체가 네. 이렇게 되는데 네. 막 그 뒤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 같은 네. 게 소재 네. 산업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수십 년만 이걸 연구해 가지고 큰 규모로 하지도 않고 네. 그런 소재만을 가지고 네. 필요한 나라들에 수출하는 네. 식으로 돼 있는데 네. 네. 한국은 사실은 편의상으로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들은 사가 쓰는 쪽으로 그렇죠. 거의 관행화되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네. 그 반도체를 또 완성품을 만들려고 그렇죠. 하는 중국 네. 같은 데다가 그렇죠. 보내는 이런 네. 형태로 사업을 해왔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일본이 가장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네. 그 기술을 가지고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중국 등이 조립해서 또 네. 뭐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 네. 부품을 만들고 네. 이렇게 서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서 그렇죠. 한국에서 또 이제 중국으로 가는 네.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이걸 사오지 않는다면 대체할 곳이 있으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닌데 네. 문제는 대체할 곳이 대체할 없는 곳이 품목이 없습니다. 이게 뭐 부품이 우리 정부가 한심한 게 일본 수입 규제 화이트 리스트 발표하니까 그 여당하고 당정 회의 열어서 매년 반도체 부품에 1조씩 투자하겠다. 지금 투자한다고 해서 언제 다 망해버리고 나오죠? 남아요. 예. WTO에 제소하겠다. 판결 나오는데 1년 6개월 걸려요. 그럼 뭐 예.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상황을 보면서 연구하겠다. 상황을 보면서 연구하겠다. 지금이 연구할 때입니까? 전쟁이 동래성 앞에 일본 왜군이 빽빽하게 지금 배가 몰려들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연구하겠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나요? 김상조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나요? 거기는 또 5대 그룹한테 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대책 세우라고 했다. 그리고 뭐 롱리스트를 우리가 3개 갖고 있는데 거기에 3개 부품이 맨 위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거는 네. 그 정도 청와대 수준입니다. 안보실장이라는 김종현이가 네.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인 김현종이 네. 김현종이가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나라가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김현종이는 노무현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1차로 하고는 그렇죠. 삼성의 사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삼성에 가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네. 문재인 때 네. 또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통상교섭본부장 하다가 잘 보여가지고 네. 지금 청와대 안보실 2차장으로 그렇죠. 갔거든요. 네. 근데 안보실 2차장이 삼성의 뭐 네. 사장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부가 해당 부서 실무국으로 하여금 네. 관련 네. 회사들의 담당자를 불러서 예. 협의를 해야지. 이게 무슨 너무 지금 과거에 무슨 예? 원시 시대처럼 그렇게 기업의 네. 사장을 만나가지고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협의를 한다? 이 특정 기업체요? 좀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뭐 프로세스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죠. 그것도 네. 안보실 2차장이 나서요? 그렇죠. 지가 삼성 출신이라서 삼성 걱정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리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연구해왔다. 그럼 뭘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8개월이면 일본이 이런 걸 할 거라고 네. 한국 정부가 협상도 거부하고 튕기고 왔으니까 그러면 대책을 마련을 해서 8개월 동안에 네. 일본이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네. 우리가 꼼짝 못하게 그렇죠. 반도체 부분, 네. 네. 디스플레이 같이 고 네. 부가가치 품목에서 네. 소재를 꺾을 수 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디로 수입 대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재고량을 몰래 좀 많이 늘려놓았어. 한 1년을 버티게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걸 강구해야 대책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걸 아예 세우질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임진왜란하고 비교한 게 임진왜란 나기 직전에 대마도
도주가 우리 조선에 와서 예. 틀림없이 쳐들어옵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선조가 불안하니까 황용기를 정사로 하고 김성애를 부사로 부사로 해가지고 전쟁 진짜 일으키는지 가봐라. 그랬더니 황용길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쳐들어옵니다. 김성애는 절대 전쟁 안 납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끼리 서로 싸웠어요. 네. 갔다 김성애 학봉 김성애 의성김 씨인데 그분이 나중에 전쟁 나니까 그랬죠. 쳐들어온다고 하면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할 것 같아가지고 전쟁 안 난다고 그랬다.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 나니까 의병 조직해갖고 싸우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분은 뭐 틀림없는 애국자긴 합니다. 애국자고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죠. 팩이 사대부에서. 좋았는데 그랬더만요. 그러니까 내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청은 무책임하고. 양파에 예. 이쪽 파가 온다니까 이쪽 파는 안 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은 우리가 그래도 이긴 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때 아시아 최강인 명나라하고 손 잡았어요. 예. 예? 명나라 지원을 받아서 명나라도 처음엔 당황했죠. 선조가 한양에서 의주까지 너무 빨리 도망오니까 이거 일본군 끌고 오고 쳐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길잡이라고. 당황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알고 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제대로는 안 싸웠습니다만 일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 일단은 위기 끈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바다 지켜주고 호남 예. 그리고 땅에서는 곡창 지역을 뺀죠. 예, 유성룡, 영의정, 서해 유성룡, 예, 그 풍산 유씨, 그 집안 하회마을 안동 그 어른이 영의정하면서 그래도 명나라 장군 앞에 무릎 꿇고 조아려 가면서 그래도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훌륭한 그래도 지도자와 그리고 리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네. 식량을 명나라 군에 네. 식량을 조달하고 또 말모이를 네. 조달하고 맞아요. 숙소 조달하는데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아주 엄청난 일을 그래서 했지만. 피맺히게 쓴 게 징비록이잖아요. 다시는 일본한테 당하지 말아라. 예. 예, 그 쓴 게 또 당한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임진왜란 극복한 게 의병이 있었던 거죠. 의병.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병 조직해서 일본 뒤통수를 계속 친 거죠. 그래서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리더가 제대로 있나요? 없죠. 청와대 모르는 척하고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번에 다 인재 태스크포스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처럼 의병을 기대할 건지.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일본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기질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걔들은 왜 베네딕트라고 사람이 문화 인류학자가 일본이 하도 이상하니까 일본 점령한 다음에 미국이 국화와 칼. 국화와 칼 하도 이중적이니까 손에는 국화를 들고 그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는 놈들이라 이중적이라 이거죠. 손에 국화 들은 거는 닷대마의 겉모습이고 예. 칼 차고 있는 건 혼내 본심. 속마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점잖은 거 같고 남한테 패기치는 것이어서 매유학구라고 해요. 패기치는 거 그런 거 싫어하고 점잖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그 뭐가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거기는 승자가 정의예요. 일본은 장군들끼리 싸워서 지면 바로 할복하고 목 치잖아요. 우리는 승자가 정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져도 진 게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 이론, 철학 이걸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징용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한 거 있으니까 옛날에 돈 냈지만 지금도 더 반성하라는 거고 일본은 끝났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좀 이해를 못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징용 변호사였잖아요. 예. 그때 생각은 대통령이 돼서도 변호사 마인드로 이때까지 끌고 온 거 저는 이게 이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큰 원인이라고 네. 봅니다. 오늘 홍남기가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이다.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네.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네. 이게 이제 그거처럼 보여요. 네. 그 북한이 6.25 때 네. 늘어오니까 네. 수도를 지키겠다. 네. 곧 반격해서 다 네. 끝을 내겠다. 그리고 압록강에 가서 축배를 들겠다. 막 큰 소리를 며칠간 쳤잖아요. 그렇죠. 미알이 넘어오고 네, 있는데. 그러고는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은 네. 이제 대전으로 네. 가가 있고 네. 한강철교는 이 난민들, 피난민들이 네. 가고 있는데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뭐 사형도 당했잖아요. 그 그렇죠. 철교 폭파 그렇죠. 관련자인데요.
근데 웃기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당시 군에서 이건 잘못한 거죠. 예. 자, 이거 우리가 무기가 없고 지금 편이 안 된다. 예. 국민들 중에 피난 갈 사람들은 다 빨리 피난 가라. 예. 그리고 언제 이렇게 다리를 끊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네. 쥐는 도망들 가면서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해서 피난 갈 기회를 예. 막아서 네.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그렇죠. 숙청당하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딱 그때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무책임한 거죠. 예. 예. 임진왜란때도 한양 버리고 도망가니까 민심이 도성을 아예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을 오히려 환영하는 민심도 있었고. 그래서 일본군이 처음에는 뭐 양민들을 일체 학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니까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해결하려면은 문 대통령이 일본 가서 혼밥을 먹더라도 중국 시진핑 만나다 혼밥 먹었잖아요. 아베한테 가서 혼밥 먹더라도 그 감정적인 거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할 사람 아니죠. 자, 네, 국가가 절대 그렇게 할 이렇게 사람 피해가 될 것 아니죠. 같으면 좀 무리수를 해서라도 G20에 일찌감치 접촉을 해서 그렇죠. 아베하고 이 일을 정리하자 했으면 일본도 뭐 행사를 앞두고 그런 문제들을 그렇죠. 복잡하게 갖고 갔겠어요? 그 왜 기업들이 반씩 출연해서 하자. 네, 그렇게 이것도 이야기했죠. 처음에 옛날에는 연초에만 해도 일본이 호의적인 반응이었거든요. 네. 근데 G20 나오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정부는 싹 빠지고 일본이 기분 나빴던 거죠. 그것도 진지하게 했으면 얼마든지 협의할 사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산의 이제 박용만 회장 네, 네, 지금 네. 상공회의소 네. 상위 회장이 정치 때문에 경제가 언제까지 멍들어야 되느냐 그 말을 했더만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일본에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뭘 믿기나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허풍만 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허풍만 친 거죠. 옛날에 네. 고종이 네. 개뿔도 없으면서 황제라고 칭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대한제국이라고 그렇죠. 하고요. 네. 군대를 다 동원해서 네. 한 1, 2천 명도 네. 제대로 된 군대도 네. 없으면서 일본 낭인 100명도 안 되는 그렇죠. 일본 낭인 네. 그러니까 일본의 건달들이 네. 황궁을 쳐들어갔는데 그 지키는 한국 네. 군이 없이 예? 그렇죠. 민비가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정도에서 이 황제라고 뻥치면서 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래도 저는 옛날 임진왜란 때 선조는 고종보다 나은 게 고종은 망했지만 선조는 안 망한 게 명나라 도움을 얻었고 이순신하고 유성룡 같은 사람을 리더로 기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선조도 사실상 망했지만 사실상 나라는 지켰어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하려면은 미국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일본 설득이 안 된다면은 어차피 아베는 트럼프의 푸들이잖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견주 비슷해요. 푸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견주 말은 듣거든요, 푸들이. 그러니까 미국 통해서 압력을 넣으면 해결 방안이 있을 건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손 놔주겠습니까? 과거 오바마만 해도 우리 위안부 협의하고 할 때 미국이 영향력을 좀 행사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그거 안 나서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임진왜란 때처럼 명나라조차도 없는 고립무원인데 그나마 협의도 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경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경제가 자꾸 이제 위축되고 내년도 성장률도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일본이라는 또 악재까지 덧붙여서 상당히 우리 경제가 위험한 길로 저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이 국제법에 위반이다 하는데 일본 아베는 공원 한국 쪽에 있다. 국제법 상식에 따라서 행동해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국제법이고 아니고는 예. 그 판결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 판결이 우리가 설령 국제법 일본이 위반됐다고 해도 예. 그 배 떠나간 뒤에요. 예. 우리 산업이 그냥 휘청거린 다음에 꼭 국제법을 이겨서 뭐 하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수출 규제가 네. 세계 무역기구 협정 위반이 아닌데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너네들이 우리 수출을 네. 그냥 해왔던 거는 네. 우대 조치였고 네. 이제는 우대 조치가 아니라 네. 그냥 규제에 대한 법대로 국가 허락을 받고 수출하라. 예. 법대로 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무서워요. 네. 8개월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타격 목표를 한국이 제일 아픈, 한국이 먹고 사는 게 지금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이잖아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쪽 타격 목표 딱 정하고 명분은 국가 안전 보장, 예? 국가 안전을 위해서. 예. 예. 그리고 또 화이트 국가 규제 대상. 우리 지금 3개 있지만 화이트 리스트는 마음대로 봐주는 고무줄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봐주려면 내일에도 봐줄 수 있고 더 늘리려면 늘릴 수 있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G20 보복 20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뒤통수를 치고 일본은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사실은 일본이 기분 나빴던 이유, 네. 곧바로 나가버린 이유가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네. G20 29일 날 끝났는데 네. 30일 날 판문점에서 쇼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아베는 트럼프한테 그렇죠. 공을 엄청 들였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시침이 뚝 떼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도 뭐 당연히 말을 안 했을 거고 네. 한국 정부도 말을 네. 안 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아베가 일본에서 뒤통수 맞았다. 그래가 그런 뭐 조작된 네, 사진도 있었잖아요. 아베가 혼자 그렇죠. 저 외따로 반바지 입고 있는. 있었죠. 그러니까 네. 아마 이게 아베를 굉장히 자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극. 아니 이 가만히 이 사람 네. 뒤통수를 이리 네. 때리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아베 입장에서는 네. 내가 북핵에 대해 네. 제일 열심히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싸운 네. 사람이다. 네. 그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너도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는 북한한테 저래 뒤통수 그렇죠. 치고 그렇죠. 한국도 뒤통수 치고 네. 다 네. 이러는데 내가 트럼프한테 복수할 수는 없고 네, 네. 문 너 이제 한번 맞아라. 그래갖고 바로 7월 1일 날 이게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자마자 바로 그냥 네. 그때 아베가 자기 관저에 끝나고 행사 끝나고 예. 돌아갔는데 TV로 자기도 본 거예요. 몰랐다가. 모르는 거. 지상 최대 쇼가 열리는데 G20이 그냥 싹 지워져 버린 거죠. 예. 이 쇼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3명의 쇼가 완전히 엎어버리니까 뭐 기분 나쁜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저는 일각에서 일본이 21일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이번 일을 벌렸다. 보수 단결하게 하려고. 이것도 우리한테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참의원 선거도 물론 원인은 있지만은 저도 그건 아니죠. 크게 가는 길 중에 저는 그 하나지 참의원 선거 때 선거 하나 때문에 예, 그렇다고 아베가 봐요. 이런 짓은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일본 언론이 일제히 아베 이번 한국 규제를 비난하고 있다. 예. 근데 일본은 원래 언론이 색깔이 다양합니다. 굉장히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색깔 상계 이런 데는 우파고 예. 아사히나 뭐 이런 데는 좀 또 약간 진보적이고 예, 좌파 진보적이고 예. 예를 들면 아사히 신문의 논설위원 하나는 그런 글도 썼어요. 독도 한국에 줘라. 그거 시끄럽다. 그렇게 그 작은 땅 그거 왜 일본이 그거하고 시비 거냐? 아마 우리나라 어느 논설위원이 독도 일본에 줘라고 썼으면은 물론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맞아 죽었을걸요. 집에 아마 화염병 던졌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의 여론은 다양하다는 걸 좀 참고해야 되지. 일본이 뭐 그 규제를 언론이 비난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 거다. 규제를 안 할 거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희망적인 사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전쟁은 임진왜란 7년 같지만 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좀 정말로 유치한 게요. 뭐 일본 상품 예. 그 불매 운동을 하자. 네. 또 뭐 청와대 청원한다. 네. 전형적인 저는 한국인이라도 좀 유치한 또 일본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케이팝 아이돌 예. 중에 예. 일본 애들 욕하는 거. 네. 또 한 연예인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네. 몰라가 좀 네. 무지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뭐 일본에 놀러 가서 지인하고 사진 찍고 네. SNS 올렸다가 네. 이 와중에 너가 일본에 올라간 걸 찍어 해가지고 또 박살이 나서 네. 지우고 네. 뭐 해명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고는 또 심지어 이제 일본에 네.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네. 안 보러 가면 우리가 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그 네티즌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낮게 보잖아요. 예. 저렇게 국수적인 행동을 해서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잘 생각하는 게
그 국가 발전에 나중에 도움이 되지. 그 일본 수입 금지하고 그러다가 자꾸 발전하다 보면 서울에 있는 이자카야도 없애자. 응? 이자카야도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화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좀 침착한 대응을 하는 게 결국은 지금 국익 갖다가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국익.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지. 나는 저 문재인 정권도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봐요. 국민들을 자꾸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그렇죠. 총선까지 네, 좀 기업이 국민들 망하든가 화나게 말든가 그렇죠. 이걸 끌고 가서 그렇죠. 50%만 찬성해도 그럼요. 아주 좋은 기업이 망해도 지금 집권층은 잘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일본 탓에 그랬다. 다른 탓. 자꾸 탓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일본이 정권 차원에서 이용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에서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저는 굉장히 걱정이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좀 냉정하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태 전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처럼 해서 네. 깔끔하게 과거에 사과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기를 네. 원하겠지만은 또 일본은 또 그러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네. 그건 또 일본에서 좀 잘못이 있지요. 네, 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그럼 한국 정부가 떳떳했느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네. 떳떳하지 못했고 또 정권을 개성했다고 해서 앞에 정권이 한 건 다 깔아뭉개 버리면서 그들은 전통성이 없는 정권이 협상한 거는 무효다라는 식으로 하는 이런 문정권의 행태도 매우 잘못이고 또 기업의 이익을 갖다가 마치 정치 게임으로 몰아서 기업이 죽든가 살든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성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것도 잘못이고 또 일부 국민들 중에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반일 감정 조장에 앞서면서 유치한 일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다. 그래서 상식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좀 성숙한 태도 예. 이거가 좀 필요하고 일본이 틀림없이 그 정치를 핑계로 해서 경제적으로 치사하게 보복해 온 건 사실이에요. 이럴 때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눈 높은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제일 반성해야 될 거는 저는 청와대에 계신 분이라고 봐요. 그럼요. 예,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의 발단을 만들어 불을 키워놓고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예? 그걸 또 자칫하면은 정권적으로 또 이용하려는 또 의도까지 앞으로도 보일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자 해지라고 저는 청와대에서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베하고 전화해야죠. 그럼요. 전화해서 야, 너 비거바에 그럴래? 너 한번 만나자. 예? 연애 한번 저 붙잡하든가. 푸시킨처럼 권총 갖고 한번 총 쏘아서 하나 죽든지 한번 해보자.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인지 뭔가 해야지.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그 삐져가지고 왜 그 몇 년 말 안 하고 사는 사이 있잖아요. 예, 토라져가. 토라져가 그게 뭡니까 이웃 국가에? 우리가 참 일본하고 중국하고 참 벅찬 이웃이긴 하죠. 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부러워한대요. 예. 야, 세계에서 제일 큰 일본하고 중국 시장을 옆에 끼고 있다. 이스라엘 이웃은 저 아랍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이웃보다 얼마나 이 이웃은 좋냐 말이죠. 예? 그리고 한강 이 물 강 큰 거를 이 물을 왜 그냥 내다버리냐 인천에다가 예? 그 일본 이스라엘 사람 우리나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일본을 나쁘게 물론 나쁘긴 하지만 나쁘게보다도 우리가 잘 좀 이 반일 뭐 이런 것보다도 용일 일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용일 이걸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사이에 전쟁만 했다 하면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다 깨져가 엄청난 콤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EU를 같이 둘이가 주도해서 저렇게 유럽에 전쟁 없고 같이 번영하는 시대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독일,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가 독일하고 전쟁해가 이긴 적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은 지금 이런 7, 8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언제까지 일본과 이럴 거냐. 정말 이게 국민들한테 남는 게 뭐 있고 국가적으로 뭔 도움을 되고 그렇죠. 예, 위안부 징용 때문에 국민들 다 죽어야 끝날 거냐.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싸우면
미래가 불행해집니다. 맞아, 우리가 지금 과거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이 왜 그 8.15나 뭐 5.18 기념신화에서도 많이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예.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그 사람들이 개발시대에 주역으로 자리 잡아서 보수 쪽으로 이어오면서 특권과 반칙을 무기로 여태까지 호의호식해 왔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부터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 세력은 지금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친일 세력도 긍정적인 친일 세력이 있고 부정적인 친일 세력도 있고 마지못해서 이름 좀 빌려준 어떻게 보면 경미한 친일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쪽으로 다 매도해 버렸잖아요. 독일이 네. 만약에 네. 히틀러 나치 청산을 주장한다면 네. 독일 국민의 한 90%가 95%가 네. 나치의 이런저런 네. 명목으로 그렇죠. 적극적이든 네. 예? 비적극적이든 네. 다 협조를 한 네.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치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도 네. 처벌하고 추적하고 하지만은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네. 그냥 반성하자고 하면서 네. 그렇게 하지 그걸 다 잡아서 옳고 그르고를 안 가리잖아요. 그렇죠. 독일에 만약에 한국처럼 네. 이렇게 히틀러에 협조한 놈들을 네. 다 찾는다고 뿌리를 추적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좌파가 집권했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독일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는 막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우리도 일본에 분노해야 되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학살이 있었던 거는 한국이 아니잖아요. 전쟁터도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일본 이제 우리가 징용 끌려갔거나 징병 징병되었거나 나가고 위안부나 우리 뭐 이런 또 거죠. 수탈당해서 예, 예. 집에 있는 노쇠 밥그릇까지 다 뺏기고 예.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건 맞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끌고 있어야 되는가? 좀 미래를 위해서 털 건 좀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조심해요. 말을 하면 감당이 안 그래도,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처럼 독도 한국의 주자 이런 주장을 우리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참,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반성이 더 먼저다. 이 얘기를 아마 할 수 있는 언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베 욕하는 건 전 국민이 박수치죠. 박수치죠. 예. 근데 우리가 국제 관계는 항상 양자 관계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